그래서 도파민, 오피오이드나 세로토닌과 같은 그러한 호르몬이 지방세기로부터 활성화되는데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은 몸 안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것들이 또한 중독과 관련이 있어서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이나 혹은 이러한 쇼핑 중독자나 이런 중독에 걸린 사람들한테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굉장히 과다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것을 미뤄 짐작했을 때 지방식이를 통해서 고지방식이를 하게 되면 이러한 호르몬을 통해서 음식물에 대한 중독 현상, 즉 더 많이 먹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제가 소개시켜드릴 논문에서는 굉장히 간단한 실험을 하셨습니다. 쥐 마우스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고단백, 고지방, 고탄수화물의 시기를 각각 5에서 20, 30%, 단백질은 지방은 10에서 80%,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5에서 30% 정도 이렇게 variable 줘서 점점 많이 늘려나갈 때에 컨트롤과 정상 시기와 비교했을 때 먹는 양이나 그리고 체중이 얼마만큼 증가하는지를 확인한 실험입니다. 당연하게 고지방식이 예를 들어서 단백질을 높인다라고 하면 반대로 탄수화물의 컴포지션 변화를 줘서 칼로리를 비슷하게 해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살이 찌는 그러한 현상을 유도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프리딕션을 보면 여기 지금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단백질이거든요. 고단백 마우스인데 I was predicted to get thinner. 그래서 고단백식이 굉장히 건강한 식이기 때문에 살이 찌지 않고 만복 중추를 자극할 거기 때문에 살이 안 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살이 찌진 않았습니다. 예상대로. 하지만 만복 중추를 자극하진 않았고요. 배부름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단백질이 늘려나간다고 해서 그리고 고지방식을 보면 I was predicted to stay slim. 그러니까 고지방은 사실 탄수화물만 적게 흡수만 하면 이는 지방을 통해서 케톤 바디를 통해서 에너지 생성하는 건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살이 찌지는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지방식을 높여가면 높아갈수록 50에서 60%까지 점차적으로 먹는 양이라든지 비만도가 고르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상과는 다르죠. 그리고 반면에 카보하이드레이트, 즉 탄수화물을 5에서 30%까지 올려서 확인했을 때에 사실 카보하이드레이트는 요즘 다이어트에서는 약간 적이잖아요. 그래서 I was predicted to get fat. 그러니까 내가 고탄수화물을 먹으면 살이 찔 거야 라고 예상을 해서 실험을 진행했는데 사실상 그렇게 찌진 않았어요. 찌진 않았고 먹는 양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있었는데 글루코스 메타볼리즘을 한 사람이면 왜냐하면 설명드린 것처럼 글루코스 자체가 만복 중추를 자극하기 때문에 정상 상태에 쥐면 많이 먹지 않습니다. 배부름을 느끼기 때문에 많이 먹지 않겠죠. 많이 먹지 않고 그로 인해 살도 찌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험을 네 가지 종류의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를 좀 제너럴라이즈를 했고요. 그래서 결과를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과를 일단 보여드리면 고단백식의 결과를 보면 adiposity increased as protein level increased on 20% fat. 그러니까 20% 지방에서는 좀 단백질 레벨이 증가할수록 체중이 증가하긴 했지만 no major change in hypothalamic gene expression level. 그래서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변화는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No evidence for white fat adipose tissue browning or changes in energy expenditure. 그래서 하얀 지방 세포가 갈색 지방화 되는 그러한 증거도 타지 못했고 energy expenditure 기초 대사량이 증가하는 그러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protein levels were unrelated to energy intake. 그래서 먹는 양하고도 특별한 관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단백으로 점점 주었을 때에도 먹는 양이라든지 체중이라든지 또한 이런 헤드 팩터, 즉 신경 전달 물질이 활성화된다든지 지방세포가 적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았고 이러한 패턴이 네 종의 마우스 스트레인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진 현상이었다라는 결론이 되게 됩니다. 반면에 고지방 시기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제가 지금 제일 마지막 그 단락을 읽고 있습니다. Weight of food ingested was stable at fat content up to 50% and thereafter declined. 그래서 그 먹는 먹는 양은 사실 지방 함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증가했다. 그러니까 먹는 양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이고요. Food energy ingested progressively increased up to 50% fat content and then stabilized. 그래서 먹고 소화시키는 양도 마찬가지로 50% 지방 함량이 생길 때까지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아디포시티도 지방 함량도 계속 증가해서 고지방 시기에 50%, 60%, 즉 음식물의 50%에서 60%가 지방일 경우에 가장 살이 많이 쪘다고 합니다. 그리고 hypothalamic gene expression shows increase in expression of genes in liver pathway in relate to diet fat. 고지방 시기를 했었을 때 hypothalamic gene의 유전자들, 그러니까 이제 만복중추 비롯해서 더 나아가서 그 보상을 받는 그 유전자들, 보상 심리를 갖고 있는 유전자들이 활성화가 높아졌다. 그 보상 심리는 사실은 중독과 관련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를 하게 되면 이게 활성화가 돼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이게 활성화돼서 그것들이 채워지고 그러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시 행동을 하고 그것이 채워지고 그렇게 매번 반복을 하다 보면 이것이 점점 늘어나지 않으면 그것을 만족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리셉터, 이것이 이제 뉴로트랜스미터인데 뉴로트랜스미터의 관련 수용체들이 계속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신경 전달 물질이 필요하고 그 많은 신경 전달 물질을 내기 위해서 더 많은 행동을 하기를 원하죠. 이런 것들이 사실 중독의 기본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고지방 시기를 먹으면 먹일수록.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고지방 시기 자체가 지방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먹는 양도 증가하고 비만도도 증가하고 그리고 그 뉴로트랜스미터의 활성화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는 아마도 그 뉴로트랜스미터를 증가시켜서 지방 시기가 먹는 양을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살이 쪘다라고 결론을 내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했던과 다르게 고탄수화물 실험군들은 food intake and adiposity unrelated to sucrose level in diet. 그래서 food intake, 먹는 양이라든지 비만도는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져도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들이 이 실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도파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맞지 않네요.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그 발표 PDF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파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이게 지금 도파민 신호를 몸 안에 도파민 신호를 나타내는 것인데 굉장히 그 복잡해 보입니다. 단순화시키면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도파민의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기능은 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 파킨슨병입니다. 그래서 파킨슨 환자의 뇌를 갈라보면 도파민 뉴런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도파민은 도파민 뉴런에서 나와서 그 타겟하는 세포나 혹은 티슈로 들어가서 역할을 하는데 도파민 뉴런이 없으면 도파민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도파민 뉴런이 없으면 파킨슨병에 걸리고 파킨슨병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몸을 못 갖는다는 거죠. 막 이렇게 몸을 떨거나 혹은 침을 흘리거나
중요한 상황 원인도 호흡을 제대로 못해서 호흡하는 근육을 움직일 수 없어서 생기는 병이 파킨슨인데 이것이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사실 뭐 이제 움직일 때 근육이 움직이지만 우리 근육을 움직이는 건 신경이죠. 그래서 신경이 죽으면 근육이 아무리 생성이 돼도 강해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처럼 그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기능이고 두 번째 기능은 아까 지금 이 풀 인테이크 지방 고시기와 관련된 건데 그 보상 심리에 굉장히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이 많으면 쉽게 얘기하면 이 리워딩이 돼요. 리워딩. 그러니까 그 보상이 돼요. 그러면 그 행동을 계속하게 되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중독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많은 마약 중독자나 혹은 도박 중독자들의 뇌를 살펴보면 이 도파민 신호가 굉장히 과활성되어 있습니다. 과활성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을 보상하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중독 형태로 나타나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중독 형태는 뭐 갬블링, 쇼핑, 뭐 그리고 말씀드린 마약 같은 거 이런 것들로 중독이 굉장히 쉽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도파민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토닌도 있어요. 세로토닌은 도파민과 같은 뉴로트랜스미터인데 얘가 잘 알려진 거는 뇌에서는 그 세로토닌이 그 리업테이크가 되면 그러니까 세로토닌은 사실 이제 뉴런과 뉴런 사이를 연결해주는 신호 전달 물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프리시냅틱 뉴런으로 리업테이크가 되면 다시 말해서 그 원래 전달하려는 뉴런에 다시 리업테이크가 되면 우울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방지하는 약이 우울증 약으로 많이 팔리고 있어요. 뇌에서는. 그것이 한 세로토닌 5% 정도가 되고 나머지 95%는 소장에서 분비를 해서 소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소화를 촉진시켜요. 소화를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면 소화를 촉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제가 얘기한 거고요. 도파민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딕션과 관련이 있다, 보상심리 혹은 중독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뭐 드럭이나 갬블링이나 쇼핑 같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도파민 수치가 굉장히 올라가고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중독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로토닌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울증과 관련이 있고 뉴로트랜스미터로 우울증과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95%는 연동작용, 소화를 촉진시켜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호르몬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피오이드가 있습니다. 오피오이드는 한국말로 쉽게 말하면 아편입니다. 아편.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아편 전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전에 영국에서 아편을 중국에다가 아주 싼 값에 줬을 때 거기 아편 중독자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 아편을 이렇게 피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민간 형태에서는 이걸 피면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향을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했지만 왜 그런지는 사실은 그 당시에 잘 몰랐어요. 근데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 몸에 아편 리셉터가 있다는 겁니다. 아편 리셉터. 그래서 아편 수용체. 그래서 아편을 인지해서 뇌에 아편을 인지해서 그것부터 기분을 좋아지게 만드는 수용체가 있고 이 수용체는 아편만 사실 인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내부적인 아편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구조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아편과 그것이 뭐냐면 엔돌핀입니다. 엔돌핀.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침마당에서 황중원 박사님 혹은 그 전에 박사님께서 많이 해주세요. 박수를 많이 치세요. 그러면 엔돌핀이 나와서 우리 몸에 기분이 좋아지고 좋습니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이 사실은 아편 리셉터를 통해서 수용체를 통해서 우리 몸에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것들이 점점 많아지면 사실 중독이 되는 거죠. 아편 중독처럼. 하지만 우리 몸에서는 이제 굉장히 아플 때라든가 혹은 그 웃을 때라든가 이럴 때만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또한 지방 시기를 통해서 고지방 시기를 통해서 많이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 지방 자체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하이칼로리를 갖고 있는 에너지원임과 동시에 이런 도파민이라든지 오피오이드라든지 아니면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활성화시켜서 보상 심리를 활성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중독 현상까지 가게 만드는 그러한 위험한 시기라는 겁니다. 예. 실제로 세로토닌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소화도 도와주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서 예를 들어서 도파민이나 오피오이드가 활성화되면
지방을 먹었을 때 사람들이 즐거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글루코스 시그널은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한 글루코스 시그널은 당 대사는 당을 먹었을 때에 지방세포에서 렙틴으로 하여금 배불러 그만 먹어라는 신호를 보내지만 그래서 그만 먹게 하지만 이 지방을 먹으면 먹을수록 오피오이드나 도파민 같은 그런 호르몬들을 계속 호르몬의 신호를 활성화시켜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배 부른 거와 별개로 기분이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먹는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행위를 반복하는데 여기서 세로토닌까지 나와버려서 위장의 변동 운동을 돌려서 소화를 촉진시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살이 찔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한 역할들을 고지방 식이를 통해서 호르몬들이 활성화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그것이 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나 혹은 오피오이드 시그널링 패스웨이는 이러한 보상심리 그리고 중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억제제들이 사실은 시기를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패스웨이입니다. 또 사실은 이것이 시기만 억제되는 것이 아니라 또 문제점이 뭐냐면 사실 아편 같은 거는 즐거움을 느끼잖아요. 근데 오피오이드 같은 건 도파민도 사실 즐거움을 느끼긴 하지만 이것들이 만약에 거꾸로 아예 제로가 된다, 없어진다라고 하면 우울증이 오겠죠. 자살 충동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도 즐겁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밸런스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나온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비만 치료제. 지금 왼쪽에 보면 펜트라민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것이 가장 오래된 약이고요. 심패서미믹 아민이라고 해서 신경 전달 물질의 활성화를 낮춰주는 그러한 약이고요. 기존은 식욕을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식욕 말고 모든 사실 욕구를 좀 저하시키는 편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보상심리를 떨어뜨리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약간 사람을 처지게 만드는 그런 약인데 부작용이 입 건조나 불면증, 어지러움, 심각한 고혈압 같은 불면증이 또한 동반이 돼서 이것들이 최근에는 제일 오른쪽에 보면 펜트라민 토피라메이트라는 그러한 약 제제와 혼용이 돼서 이렇게 팔리게 되고요. 이것들이 원래 갖고 있던 펜트라민의 부작용을 좀 경감시키는 그런 약으로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 FDA 허가가 안 돼 있는데 외국에서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기존의 문제점들을 해결한 그런 약이 됩니다. 그리고 올리스텍, 두 번째 올리스텍 같은 경우는 리파제 이니비터입니다. 리파제는 지방의 분해를 도와주는 건데 지방을 아무리 먹어도 그것들이 분해가 되지 않는다면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 분해를 억제해서 그 지방을 먹더라도 에너지원으로 우리 소화가 안 되게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약입니다. 이 약의 부작용은 당연히 지방이 소화가 안 되니까 바로 다시 배출이 되게 되고 그 과정에 복부백만이나 두통, 헐통증 같은 그런 부작용이 보고되어 있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그 좋은 지방 얘기하잖아요. 지용성 비타민, 즉 비타민인데 기름에 녹는 비타민들, 기름과 같은 성분을 갖고 있는 비타민들은 이런 것들 또한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 필수 지방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방해하면 사실 몸에 좋지 않겠죠. 그런 단점들이 있고요. 또한 최근에 또 부작용 중에 하나가 그 대장암 발병을 굉장히 높인다는 그러한 워닝이 FDA에서 나와서 추후에는 시장에서 계속 마켓에서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중단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그런 부작용들이 최근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그 세로토닌 신호를 억제하는 로카셀린이라는 세 번째 그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은 세로토닌 신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동작용을 촉진하고 그리고 우울증과 관련된 건데 이것을 억제함으로 그 세로토닌 비만약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두통이나 메스꺼움, 어지러움 같은 그런 부작용들이 있고요. 또한 또 심각한 부작용이 뭐냐면 우울증이나 자살의 빈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세로토닌을 좀 사실 건드리면 좀 위험한 게 있어서 이 약을 처방하기 전에 항상 그 환자의 상태를
매일 관찰하는 것이 의사의 의무라고 할 수 있고 가이드라인에도 그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날트록손이라는 오피오이드 안타고니스트, 즉 아편 신호, 그 분자 신호를 억제하는 그러한 약이 있는데요. 이러한 약은 이제 변비나 어지러움증, 두통과 같은 부작용이 있고요. 이도 마찬가지로 아편 리셉터가 억제가 되면 사실 엔돌핀 신호도 억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기분 좋은 것이 기분이 안 좋아질 수 있고 기분이 처지다 보면 우울증이 오고 우울증이 오면 또한 자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약을 복용했을 때 자살의 부작용도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블랙박스 워닝이라고 해서 이 약을 처방하기 전에 의사가 충분한 그런 심리적인 상태를 확인한 후에 처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들이 리라글타이드입니다. 리라글타이드가 최근에 가장 뜨고 있는 가장 효과가 좋은 비만 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것은 GLP-1 리셉터 엔타고니스트로서 GLP-1 신호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GLP-1이 뭐냐면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라고 해서 우리가 밥을 먹게 되면 소장관에서 나오는 펩타이드입니다. 이 펩타이드는 소화를 도와주고 그리고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포만감을 최대한 빨리 느끼게 해줘서 그러니까 렙틴은 사실은 다 소화가 된 다음에 글루코즈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느끼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GLP-1 같은 경우는 그 바로 소장에서 바로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음과 동시에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활성화가 돼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그로 인해서 그 음식을 더 이상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기전을 갖고 있고요. 부작용이 뭐 어지럼증, 불면증, 두통 같은 부작용이 좀 보고가 되긴 한데 다른 약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이 약을 사실 사용하고 GLP-1이 굉장히 중요한 그 타겟으로 많은 제약사들이 예전부터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 GLP-1이 펩타이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소량 그 크기가 작으면서 분해가 굉장히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분해를 막는 그 아미노산을 좀 치환을 해서 다른 분해가 안 되는 아미노산을 치환을 해서 그 약을 발견을 했고요. 그것이 사실 비만뿐만 아니라 비만을 막으면 사실 당뇨나 혹은 심혈관계 질환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상피 주사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고혈압 효과나 고혈압 치료제나 혹은 당뇨약으로 처방이 되고 있고요. 또한 클리니컬 트라이얼 중이라서 아마 비만 그 치료제로서 그 적응증을 인디케이션을 뭐 비만, 당뇨든 혹은 심혈관계든으로 계속 넓힐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러한 신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점은 좀 약가가 좀 비싸다는 그런 단점이 좀 있겠죠. 그래서 좀 살펴봤는데요. 비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다시 정리하자면 그 비만을 일으키는 물질, 즉 과영양 섭취를 유도하는 물질은 지방이고 특히나 그 지방 함량이 50% 60% 늘어남에 따라서 먹는 양이 증가하고 먹는 양이 증가하면 하고 그리고 소화 촉진을 시키기 때문에 먹는 양이 증가뿐 아니라 또한 weight gain, 그래서 비만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그 루트를 타게 되고요. 그것들이 원인 가운데 하나는 이 지방 식이를 하게 되면 도파민이나 오피오이드 혹은 세로토닌과 같은 뉴로트랜스미터들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만복 중추를 자극하는 것뿐만 아니라 배부름에도 더욱더 즐겁기 때문에 먹는 즐거움 때문에 계속 먹게 되는 그러한 중독 현상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 이 연구의 결과고요. 그로 인해서 사실 많은 그 비만약이 이것들을 타겟하고 있지만 단점은 사실 비만약을 저번에 아마 그 중간고사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년을 계속 먹게 되고 뭐 약을 끊으면 바로 사실 또 이 식욕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 식욕이 돌아오고 또 먹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약에 대한 효용성 가치가 다른 약보다 많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운동이 제일 좋죠 사실은. 예, 운동이 좋고 그런데 동반한다면 가장 뭐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죠. 첫 번째 강의 여기까지고요. 질문이나 혹은 코멘트가 있으시면 그 질의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